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무더운데요. 여러분은 복날에 보양식 잘 챙겨 드셨나요? 오늘의 사연자님은 복날에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사연 어떤 내용일지 오늘도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날씨가 참 많이 덥죠. 이런 때일수록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초복, 중복이 있는 듯 하고요. 다들 때 맞춰서 건강한 음식들 잘 챙겨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몸보신하는 날 중 하나이지만 제게는 복날하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그 사건이 떠올라서 참으로 복잡 미묘한 마음이 들곤 하는데요. 복날에 얽힌 기가 막힌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아들 부잣집에 시집을 간 여자입니다. 벌써 결혼한 지 10년도 넘었네요. 지금은 40줄에 접어들었지만 그때만 해도 20대 중반,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제 소개를 보면 짐작하셨겠지만 제 시집은 아들만 무려 넷인 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의 둘째와 결혼을 했죠. 아들만 넷이다 보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워낙 아들 자부심이 심한 분들이셨어요. 딸이 살림 미천이라지만 자고로 집안엔 아들들이 든든히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집안이 일어선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었죠. 남편의 형제들은 무난한 편이었어요. 다들 서글서글한 인상이었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소탈하게 저에게 잘 대해주었죠. 그런데 문제는 동서들이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그 기세가 어찌나 만만치 않은지. 그때는 막내 서방님이 결혼을 하기 전이라 형님과 동서가 둘이 팔짱을 끼고 서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괜히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니까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처음 시댁 명절을 치르던 때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여 며칠 밤을 같이 보내니 보이는 게 있더군요. 시댁의 사형제는 서열이 무척 확실하다는 것이었어요. 아버님이나 바로 위에 시아주버님은 체격도 워낙 왜소하시고 말이 없으셔서 있는 듯 없는 듯 점잖은 선비 같은 타입이었고 남편은 그런 큰형과 아버님을 대신해 아래 세 동생들을 꽉 잡고 기강을 다지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동서들은 달랐어요. 기가 아주 세 보이는 것이 일단 남편들은 휘어잡고 사는 것 같았고요. 집안에서도 꽤 크게 목소리를 내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워낙 대장부이신 스타일이어서 그런 동서들과 은근히 죽이 잘 맞는 것 같았죠. 당시 큰형님은 저보다 1살이 어렸는데 동서는 저보다 3살이 많았어요. 손윗동서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아랫동서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 저희 사이엔 처음부터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동서 왔어? 첫 명절이라 긴장되겠네. 내가 이 집안 큰며느리인 거 알지? 동서보다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형님이니까 말 편하게 할게. 어머, 큰형님이 벌써부터 기강 잡으시네. 맞아요. 집안에 아무래도 이런 호칭 문제는 빨리빨리 정하는 게 좋죠. 형님 반갑습니다. 저는 막내로서 형님들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여자들이 모이면 의뢰하게 되는 기싸움이랄까요. 그런 게 간혹 있었는데 은근히 형님은 저를 견제하면서 저에게 어른 대접 받기를 원했어요. 동서는 그런 형님에게 딱 달라붙어서 본인도 같은 대우를 받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앞서 말했듯이 저희 남편이 워낙 생활력도 강하고 남들을 나서서 이끄는 타입이다 보니 형제들은 시아버지보다 그리고 큰 형보다도 둘째인 남편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러다 보니 동서들은 제가 그런 남편을 등에 업고 자기들까지 확 휘어잡아 버릴까봐 저를 무척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실제로도 남편은 형을 제치고 나서서 집안의 온갖 잡음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다 같이 모인 명절날 밤이었어요. 다들 술 한 잔씩 기울이다가 많이들 취했는데 남편이 셋째를 끌고 나가 죽사발을 만들어버린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뭐? 또 뭐를 해? 그래, 네가 지금까지 주식으로 말아먹은 돈이 대체 얼마냐? 그런데 또 주식을 하겠다고? 네 돈만 말아먹는 거라면 난 더 이상 말 안 한다고 했어. 근데 이번에 또 뭐 엄마한테 몰래 손을 벌려? 오늘 내가 그놈의 손모가지 아주 잘라버리고 말 거다. 왼손은 여기저기 손 못 벌리게 만들고 오른쪽 손은 그놈의 주식인지 뭔지 절대 얼씬도 못하게 절단을 내줄 테니까. 너 이 자식, 너 일 안 와? 벼랑간 큰 소동이 일어났고 이윽고 들려온 남편의 큰 성질과 욕설에 다들 너무 놀랐지만 제일 충격을 받은 건 저였습니다. 연애 때나 결혼하고 난 이후로나 저에게는 무척 자상하기만 한 남편에게 그런 면이 있을 줄은 정말 처음 본 것이었어요.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셋째가 그렇게 돈사고를 치는 타입인 모양이었습니다. 특히 주식, 그 주식이 문제였는데요. 왜 도박보다 무서운 것이 주식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초년생 때 못 모르고 투자했던 주식이 크게 대박이 나서 그때 돈 쓰는 맛을 좀 본 모양인데 문제는 그 이후로 손을 대는 족족 쪽박을 찾는데도 미련을 못 버리는 모양이었습니다. 남편 말 맞다나 본인 재산만 남의 입에 털어넣으면 그만인데 셋째가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엄마 애교를 떨어대면 시어머니는 돈을 못 주고는 못 빼기는 모양이더라고요. 딸 부잣집 셋째는 얼굴도 안 보고 간다는 말이 아들 부잣집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 제 보기에도 제일 멀끔하게 생긴 얼굴에 늘 무뚝뚝하고 까칠하게 구는 아들 중에서도 그나마 딸처럼 평소에는 부모님께 애교스럽게 구는 일이 많아서 시어머니가 유독 셋째를 이뻐하신다나요? 아무튼 남편은 평소에도 그런 셋째와 셋째만 감싸고 도는 어머니를 참 못마땅해 했고 그런 일의 근원인 셋째에게 큰 불벼락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남편에게 향하는 불만과 화살이 괜히 저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셋째를 데리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어찌어찌 수습하고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아침 준비를 도우려고 주방에 나갔더니 이미 재료를 손질하고 있던 시어머니며 동서들이며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이 저에게 아주 냉랭하게 구는 겁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머, 다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계시네요. 제가 너무 늦게 나왔나 봐요. 형님, 어제 분명히 아침 6시부터 준비한다고 했잖아. 알람도 안 맞춰놓은 거야? 피곤해서 늦잠 자셨나 봐요. 그도 그럴 것이 어제 둘째 아주버님께서 그리 난리를 치시는 탓에 저도 한숨도 못 잤다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체면이 있지. 새로운 형수 앞에서 그런 망신 당하다니.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한 남자로서 신세가 참 처량하고 불쌍해서 밤새 위로해주느라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늦게 일어난 건 정말 죄송해요. 근데 동서, 어제 나도 남편한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셋째 서방님이 그동안 돈 사고를 워낙 많이 치시고 이번에도 큰돈을 또 탕진하신 거라고 들었는데. 사실 저도 어디 가서 지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누가 틀린 말을 하면 꼭 바로잡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랄까요. 그 성격 탓에 학창시절에 친구들에게 재수없다는 놀림도 많이 받곤 했었는데 동서가 저렇게 남편을 공격하고 나오니까 저도 발끈해서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에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제 말을 뚝 끊으시면서 끼어드는 게 아니시겠어요? 그만해라. 셋째 말이 틀린 것 하나 없다. 아무리 그래도 세 사람이 왔는데 그런 꼴 보이다니. 나 역시 잠 한숨도 자질 못했어. 그런 시어머니보다도 늦잠 자다니. 어제 그런 사단이 났으면 네가 제일 먼저 나와서 식구들을 안색 살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남편 등에 업고 의기양양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조심해라.
다짜고짜 엄한 저에게 화풀인지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눈물이 찔끔 나올 것 같았다니까요. 더군다나 아침 6시에 준비를 하기로 한 건 맞지만 제가 나간 건 고작 5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뭘 그렇게 늦잠을 잔 것도 아닌데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그런 면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는데 이렇게 형제들끼리 다툼 있는 게 자주 있는 일이야? 어제는 내가 너무 흥분해서 미안해. 근데 셋째 걔가 좋은 말로 하면 절대 안 듣는 애야. 근데 당신도 보다시피 우리 집에 그렇게 세게 나가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아버지나 형들이 걔가 유들유들 능청스럽게 굴면 절대 못 당한다고. 나도 그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집안을 위해서 악역을 자초하는 거야. 그래도 동서들도 그렇고 많이 불편해하는 눈치더라. 그리고 이제 나도 자기네 식구들과 한 가족 됐으니까 의견 정도는 내도 된다고 생각해. 앞으로 그런 일 있더라도 너무 어제처럼 심하게 나서거나 그러진 말아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우리 셋씨 말 최고로 들어야지. 누구 말 들어. 알겠어.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 그렇게 남편이 저를 달래줘서 그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동서들은 그 이후로 태도가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다 있는 앞에서 자기네 역성을 들어줬다고 의기양양해진 것인지 그동안 남편에게 당한 수모를 저에게 갚아주기 위함인지 저를 볼 때마다 무시하거나 따돌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큰형님은 본인 내외가 집안의 첫째인데 자꾸 저희 남편인 둘째가 사사건건 나서서 집안의 대장 노릇을 하는 것이 무척 자존심이 상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여자들이 정해야 하는 집안일 같은 것은 꼭 자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야 조용히 있었고 거기에 누군가 회방을 놓거나 지적질을 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어디 두목이라도 된 양 때마다 나서서 진두지휘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김장철이 되면 동서들은 일제히 형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언제 김장을 하는 것이 좋을지 올해는 몇 포기를 해야 할지 상의를 드려야 하는 게 그 집안의 법칙이었어요. 저희 집은 어머니, 아버지가 손수 김장을 해먹는 편도 아니었고 그리고 김장을 한다고 해도 그냥 언제 하자는 날짜에 맞춰 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해와서는 다급하게 형님이 노발대발 너무 화가 나셔서 대신 전화했다고 운을 띄우는 거예요. 형님, 저예요. 바쁘세요? 아니, 큰형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제가 보다 못해 전화드렸어요. 형님, 벌써 다음 달에 김장철인 거 알고는 계시죠? 알지. 우리는 언제 가면 되는 거야? 아유, 그렇게 속 편하게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원래 형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가 이런저런 행사들을 살뜰히 뒷받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장철 다가오면 형님이 모든 대소사를 결정하실 수 있게 미리 전화드려서 상세히 의논을 드려야 돼요. 어차피 형님이 다 결정하고 통보하는 거 아니야? 여지껏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힘에 부치시겠어요. 저희도 나름 대가족이면 대가족인데. 여하튼 큰형님께서는 늘 이런 대소사 혼자 결정하시는 거 고심 참 많으시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이번에 특히 무척 섭섭하고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아요. 전화 한번 드리셔요. 알겠어. 저는 찜찜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형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그런데 전화는 받지도 않으시고 저에게 서운한 마음을 잔뜩 담아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겠어요? 동서, 내가 윗사람으로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참 많아. 동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법을 좀 배워야겠어. 어떻게 보면 집안 행사도 살면서 치러야 하는 큰일 중 하나인데 혼자만 편하자고 쏙 빠져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다. 이번 김장은 늘 하던 대로 좀 고생스럽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준비할 테니까 동서는 그날 늦지 않게 나와. 저녁 6시 애들 모여서 시작할 테니까 그리 알라고.
참 큰형님도 못된 게요. 제가 직장 생활하는 걸 뻔히 알면서 늘 이렇게 시간을 빠듯하게 잡더라니까요. 웬만한 직장인들 평균 퇴근 시간이 6시인데 정시에 퇴근하자마자 눈썹이 휘날리게 뛰어봤자 6시에 도착할 수는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시간에 못 맞추면 또 그거 가지고서 이제 가중구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따지고 보면 동서들은 고졸로 전업주부인데 저만 대학을 나와 공무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동서들의 배알이 뒤틀려서 저를 괴롭히는 이유 중 하나였어요. 동서, 오늘도 늦었네? 하여튼 직장 다닌다는 유세 은근 낸다니까.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직장 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일 그만두면 되지. 자존감이 낮아질 것 같아서 계속 일 다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어. 동서 말로만 따지면 우리는 뭐 자존감, 뭐 자존심 이런 거 없어서 여기 와서 쎄빠지게 일하는 거 아니잖아. 앞으로 회사에 휴가를 내던지 뭐 사정을 얘기해서 이런 일 있으면 꼭 약속 시간 지켜줬으면 좋겠어. 죄송해요, 형님. 저도 오늘 양해 말씀 다 드려놨는데 갑자기 급한 회의가 생겨서요.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 동서.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얼른 나가서들 쉬고 계세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미안한 마음에 설거지를 도맡아 했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동서들은 어머님과 방에서 수다를 떨거나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동서들 그리고 시어머니와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었죠. 시댁 부엌에서의 일은 어떻게 나눠서 했는 줄 아세요? 어머님과 큰형님이 시장을 봐오면 셋째까지 합세해서 셋이 오손도손 전을 부치거나 간을 보고 저는 무슨 주방에 취직한 막내 마냥 식재료 다듬느랴 설거지하랴 온갖 손이 많이 가는 그야말로 뼈 빠지게 일해야 하는 그러나 티는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잡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집살이보다 더 치사스럽고 고되다는 동서살이를 종종 겪던 어느 날 저는 시댁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글쎄 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큰형님이 결혼 전 남편과 선을 봐서 맺어질 뻔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람 인연이란 게 첫째가 우리 둘째랑 맺어질 뻔했는데 예, 그 얘기 너도 알고 있지? 너무도 놀란 제 표정을 보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제가 지금껏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고 아차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너 몰랐니? 아유, 내 정신 좀 봐.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해버렸네. 얘 미안하다. 아범한테는 내가 말했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근데 다 지나간 일이고 뭐 별로 숨길 만한 큰일도 아니야. 놀란 마음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글쎄 형님네 집이 지역에서 나름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혼하면 큰 사위에게 사업을 맡기겠다며 시댁에 선자리가 들어온 적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 아들 넷이 모두 미혼이었는데 형님네에서는 아무래도 사업을 물려주고 싶은 사위를 찾다 보니 대장부 성격인 저희 남편 앞으로 선자리가 들어왔었다고 하네요. 이래저래 선까지는 보긴 봤고 형님은 은근히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기도 했지만 남편이 영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 혼인까지 가진 못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형님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결국 돌고 돌아 저희 남편이 아닌 형과 결혼하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형님이 초혼이 아닌 재혼이라는 사실도 그때서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형님이 제게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처음 시집갔을 때부터 그리 까탈스럽게 굴었던 것도 다 그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라는 자격지심도 있었겠죠. 그리고 형님네 집안에서는 아주버님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게 여기면서 탐탁치 않아 한다고 들었거든요. 우유부단하고 내성적인 아주버님은 아무래도 큰 사업을 물려주기가 어려워서 저희 남편을 떠올리며 못내 아쉬운 입맛을 쩝쩝 다시는 눈치라고 했어요. 소갈머리 없는 시어머니가 아들 자랑한답시고 그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저에게 다 떠벌리고 만 거예요.
그때 이후 저는 형님이 저희 남편을 대할 때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몰랐을 때는 정말 몰랐는데 형님에게 그런 사연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이상하게 색안경이 껴지더라고요. 형님이 은근 살림 솜씨며 음식 솜씨를 큰 아주버님보다도 저희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서방님, 여기 와서 이 나물 간 좀 봐주세요. 제가 묻히긴 했는데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당최 잘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남편을 부엌으로 불러들여 손수 음식을 입에 넣어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니까요. 저 역시 당하고 있을 성격은 아니었어요. 형님께서 직설적으로 따진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글쎄, 형님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시내에 나갔다가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내서 넷이서 무슨 한 식구라도 되는 마냥 패밀리 레스토랑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오늘 갑자기 형수님이 연락 와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조르는 거야. 안 그래도 바쁜 날이었는데 귀찮아서 거절할까 하다가 애들까지 데리고 나왔다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밥 먹고 왔어. 식당도 비싼 데로 가자고 해서 밥값도 많이 나오고 애들한테 예상치 못하게 용돈까지 지어주고 보냈다니까. 아, 나 오늘 완전 개털됐어. 저는 참 어이가 없었어요. 막말로 형수와 서방님 사이라면 남남이라고 해도 될 법한 사이인데 어디 일하는 것까지 찾아가서 뭘 사달라, 용돈을 달라, 남의 남편을 서방노릇 시키나요? 마침 그 주에 시어머니 생신이 있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공식적으로 형님에게 선언했어요. 형님, 저번에 저희 남편 회사로 찾아가서 맛있는 밥 사달라고 하셨다면서요? 아주버님, 아주버님도 들으셨죠? 이이가 그때 너무도 바쁜 날이었는데 왔다 갔다 하느라 진땀 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난 몰랐는데. 당신 언제 그랬어? 아니, 나를 부르면 부르지. 왜 바쁜 사람을 오라가라 해. 아, 내가 다 미안하네요. 죄송하게 됐어요. 야, 미안하다, 둘째야. 괜찮아요. 가족끼리 그렇게 또 별일 아닌 날에 만나면 좋죠. 그런데 형님, 앞으로 그런 만난 거 드시고 싶으시면 저에게도 좀 연락 주세요. 저도 조카들도 예쁘고 형님이랑도 더 친해지고 싶고 솔직히 대면대면한 형수 도련님 사이에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것보다 여자들끼리 만나서 친목 다지는 게 모양새도 좋고 이래저래 좋지 않겠어요? 그러게다 말이다. 첫째 네가 괜한 짓 하고 돌아다녔구나. 동네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겠다. 사람들이라는 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아니겠니? 애들까지 데리고 그렇게 말 나오는 행동하고 다니면 못 써. 큰형님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얼굴이 아주 빨개졌어요. 저를 매섭게 노려보더니 이야기하더군요. 아, 네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동석, 그래. 마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내가 셋째랑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피부과도 가고 쇼핑도 가고 그러거든. 내가 동서는 워낙 깔끔 떨어서 별로 안 좋아할 줄 알고 그간 초대 안 했던 거야. 잘못 생각한 것 같네. 앞으로 매주 참석하도록 해. 그렇게 저는 큰형님과 동서의 모임에 껴들게 되었습니다. 아,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고단하잖아요. 어떻게든 회사 일이 없는 날이면 푹 쉬고 싶은데 제가 가족들 앞에서 질러놓은 말도 있고 또 회사 일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안 나갔다간 또 직장 다닌다는 유세 부린다면서 험담할 것이 뻔하기도 했고 어쨌든 이렇게 만날 때마다 기싸움 해가며 서로에게 나를 세우는 것도 참 피곤한 일이다 싶어서 조금이나마 관계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에 저도 같이 쇼핑도 하고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같이 다니면서 지켜보니까 형님 씀씀이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백화점에서 큰 명품관에 들러서 몇백만 원씩 하는 가방도 고민도 하지 않고 턱턱 사고 화장품도 몇십만 원씩 하는 걸 세트로다가 식재료도 백화점 지하에 있는 마트가 진짜 비싸거든요. 거기서 과일이며 야채며 고급스러운 것들로만 장만하더라고요.
뭐 큰형님이야 원래 집안이 원체 사업하는 집안이라 원래 부유하게 이것저것 사들이며 자라왔었겠지만 썩 그런 형편도 아닌 셋째는 그런 형님을 따라다니며 콩고물이라도 주워먹는 듯 싶었습니다. 생전 제 돈으로는 사 먹을 것 같지 않은 수입 과일을 얻어먹기도 하고 형님 곁에서 화장품, 명품 샘플을 잔뜩 얻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 비싼 가방도 가뭄에 콩나듯이긴 하지만 선물로 몇 차례 사준 적이 있는가 봅니다. 저요? 워낙 누군가에게 살살거리는 성격도 못 되는 데다가 그렇게 돈을 펑펑 써대는 것이 저에게 과시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저도 배알이 꼴려서 전혀 부러운 티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워낙 제 성격 자체도 뭐 명품이니 고가의 화장품이니 하는 것에 관심도 없었고요. 오히려 더 악착같이 중요한 자리에 들고 나가려고 사둔 명품 가방도 동서들을 만날 땐 들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하던 그 차림 그대로 수수하게 나갔죠. 그랬더니 형님이 하는 말이 재미있었습니다. 동서는 참 오늘도 어디 조문이라도 하러 다녀온 사람 같다. 사람이 왜 이렇게 촌스럽고 칙칙해? 이런데 올 땐 좀 화사하게 좀 명품도 좀 들어줘야 예의야. 백화점 점원에 대한 예의. 그리고 같이 다니는 우리에 대한 예의. 배웠다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제가 퇴근하고 바로 오느라 신경을 못 썼어요. 형님, 아시다시피 요새 김영란법이다 보다 공무원이 비싼 백으로 치장하고 다니면 민원 넣는 사람들도 있어서요. 아이, 형님, 큰형님이 농담하신 거잖아요. 여기 직원 언니 듣기 기분 좋으라고. 직원 언니가 우리가 딱 들어오는데 셋 다 여기껏 명품 가방 깔맞추고 메고 들어가면 직원으로서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리고 그 퇴근길이라서 깜빡 신경 못 썼으면 이참에 여기서 가방 하나 사서 매출도 올려줄 수 있고 그러는 김에 저도 하나 선물해 주실 수도 있고. 안 그래요? 그렇게 속물 같은 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피부과에는 어찌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지. 큰형님이나 동서나 얼굴에 보톡스며 이것저것 시술이며 열심히 주사바늘을 찔러가며 관리를 한 탓에 누가 봐도 그 나이보다 어려 보이고 돈 들인 티가 나는 외모긴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도 과한 나머지 둘이 보면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원래 얼굴은 이제는 찾아볼 수도 없이 이마며 광대며 입술이 울룩불룩한 가끔은 쳐다보는 게 제 얼굴이 아플 정도로 부자연스러운 얼굴들로 돌아다니곤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동서는 진짜 보톡스 이제부터라도 맞아야 돼. 벌써 얼굴이 빈티가 나잖아. 여기, 볼 움푹 패인 것 좀 봐. 내가 회원권 끊어줄 테니까 그냥 와서 내 이름만 대고 맞아. 여자는 늙어도 여자야. 최대한 가꿀 수 있는 만큼 가까야지. 안 그래? 어쩜 큰형님은 저랑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세요? 이심전심이 따로 없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얼굴 뜯어먹고 산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더구나 저희 남편이 워낙 잘생기고 동안이라서 열심히 쫓아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니까요. 아, 근데 형님, 큰형님께서 달아두신다는 회원권 저도 같이 쓰는 거니까 너무 자주 쓰진 마시고요. 아셨죠? 이렇게 둘이 죽이 척척 맞아서 제가 아무리 백날 나가봤자 그들과는 어울릴 수 없다는 걸 몸소 깨닫고 서서히 모임에 나가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동서들도 워낙 저와는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지 더는 나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하나 다행인 거는 그렇게 몇 번 몰려다니니 그래도 제법 친해지긴 한 모양인지 전처럼 만날 때마다 가시를 잔뜩 세우고 기싸움을 하자고 달려드는 일은 제법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 부잣집의 둘째 며느리로서 그 집안에 그럭저럭 적응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법 형님이나 동서에게 유도리 있게 외모 칭찬도 하고 너스레를 떨며 큰 갈등이 일어나지가 않도록 하는 노하우도 생기게 되었고요. 그렇게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는데요. 각자 낳은 자식들이 커가다 보니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봤을 땐 형님네 애들은 참 버릇이 없거든요.
형님이 재혼하면서 데려온 전 남편 아이라 그런지 큰애는 기죽지 말라고 되려 오냐오냐 키운 듯 했고, 둘째는 시어머님, 시아버님이 그래도 본인 핏줄로 나온 첫 손주여서 그런지 또 둘째는 둘째대로 오냐오냐 키운 것 같더라고요. 초등학생 고학년씩이나 되는 애들이 그렇게 식당에서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휴대전화로 게임을 시켜주거나 동영상을 틀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밥투정도 어찌나 심한지 뭐가 맛이 없다, 뭐를 이렇게 손질해달라, 타박은 많으면서 먹기는 또 엄청나게 잘 먹어요. 반면에 저희 아이들은 원래부터 저와 남편이 식사 예절을 중요히 여겨서 어렸을 때부터 똑소리나게 교육을 시켜뒀거든요. 애들이 식사 시간에는 얌전히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휴대전화, 만화 같은 건 애초에 보여주지도 않았고요. 그게 자기 자식들이랑 비교되니 못마땅한지 꼭 한마다씩을 보태더라고요. 애들을 애들답게 키워야지. 벌써부터 얼마나 윽박질러서 키우면 애들이 이렇게 잔뜩 주눅이 들어서 밥을 먹는데? 형님, 주눅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도 이렇게 밥을 조용히 먹어요. 식사 예절을 잘 배운 거죠. 어디 식당에 가도 종업원분들이 너무 착하다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요즘 이런 애들 많이 없다고요. 원래 애들이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지금 동서 되게 잘난 척하면서 은근히 우리 애들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많았어요. 밥. 이놈의 밥이란 게 뭔지. 시댁에만 가면 이렇게 꼭 다 같이 둘러 모여 밥을 먹게 되고 그러면 꼭 한 명씩 서러워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 역시 밥 먹는 것 때문에 시댁에서 서러웠던 적이 참 많았어요. 시댁 식구들이요. 밥을 엄청나게 빨리 먹습니다. 막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마냥 숨도 안 쉬고 밥이며 반찬을 물처럼 마시는데 그 광경이 정말 장관이어서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네요. 근데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연애 때나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은 제가 이제 밥숟가락을 뜰라치면 빈 공기를 박박 긁고 있는 사람인걸요. 아무튼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밥을 빨리 먹는 편이었는데요. 다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은근슬쩍 남자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고 동서들은 하나둘 반찬 그릇을 걷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반찬 먹을 거야? 이 그릇은 치워도 되지? 형님, 그러지 말고 여기 접시에다가 남은 반찬 싹 모아서 드릴게요. 천천히 드세요. 그러다 보면 저는 무슨 개밥처럼 남은 반찬을 한데 모아서 동양밥처럼 먹거나 아니면 달랑 김치에 국만 두고 밥을 먹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참 서럽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떴습니다. 빨리 좀 먹어라. 언제까지 먹을래? 너는 내가 말 안 하면 아침까지 먹겠다? 이제 곧 막내 결혼하면 새 동서도 생길 텐데 그때도 이렇게 앉아있을 거냐? 여자가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시댁에서 막말한 거, 서운한 거 평생 생각나잖아요. 언제는 어머님이 밥 먹는 저를 두고 이런 말도 한 적이 있다니까요. 예, 너 이번에 치과 갔더니 충치 치료 비용 100만 원이나 나왔다며? 비싼 이 해서 넣어서 그런지 밥도 잘 넘어가는 모양이구나. 근데 나 때나 네 형님들 때나 결혼 전에 치과 같은 데 다녀와서 다 네 돈으로 치료하고 시집 오는 건데 너는 결혼 전에 치과 한 번도 안 갔니? 왜 세탁기, 냉장고도 한 번 샀다가 문제 생기면 공짜로 수리해주잖아. 너도 너희 엄마한테 말해서 치과 간 돈 100만 원 AS 좀 해달라고 해라. 이러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귓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늘 자리가 편하지 않고 저도 참지 못하고 발끈해서 대드는 일이 많아졌어요. 남편이요? 남편은 어찌나 성질이 칼 같은지 셋째한테 뭐라 하는 건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형님에게 대드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길길이 날뛰곤 했어요. 여자들 일에 안 끼어들고 싶지만 나 서열은 무척 중시하는 사람인 거 알지? 형님네는 절대 대들지 말라고. 그래야 집안 기강이 잡히는 거야. 셋째네도 그렇고. 앞으로는 넷째네도 들어올 텐데 자기가 그런 모습 보이면 제 얼굴에 침 뱉기야. 손윗동서 만만하게 대해도 된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꼴이라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어머님이 하신 말도 그렇고, 저희 막내 도련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곧 저는 막내 동서를 보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설레기보단 걱정이 많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올까, 새로운 사람이랑은 잘 지낼 수 있으려나. 보니까 나이가 많이 어려 보이던데, 막내 동서까지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오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내 동서는 생각보다, 아니, 기대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막내 동서는 사람이 요새 젊은 사람들답지 않게 참 싹싹하고 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돌한 구석이 제법 있었어요. 이런 말 하긴 쑥스럽지만 20대 시절에 젊고 패기 넘치는 저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렸달까요? 막내 동서까지 시집 오고 저희 아들 부잣집에는 드디어 며느리도 4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니까 동서들이 저만 빼놓고 삼계탕을 먹으러 간 거예요. 심지어 막내도 데려가서 먹었으면서 저에게는 연락 한 번 안 준 거 있죠? 시댁에 다 같이 모인 날 저는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 복날 때 저만 빼놓고 삼계탕 먹으러 가셨다면서요? 내심 서운하더라고요, 형님. 왜 저한테는 연락 한 번 안 주셨어요? 동서 웃긴다. 우리는 급이 다르잖아, 급이. 아, 제발 낄 때 안 낄 때 구분 좀 해. 지금도 기억나는 건 때마침 시부모님과 남편이 외출한 틈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평소 저를 뜯어멀리던 남편도 없겠다. 저도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먹고 있던 밥상을 와장창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제가 무슨 급인지 아시고요? 뭐? 네가 무슨 급인데? 그리고 내가 명색이 네 손윗 사람인데 그 비웃음이며 태도 그게 뭐야? 너가 뭐 되기라도 해? 저는 참지 못하고 제 정체를 밝혀버렸어요. 형님은 개거품을 물어버렸고요. 조용히 좀 얘기해. 네 목청만 크냐? 나도 너한테 지지 않아. 이게 보자보자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너네 집이 돈 좀 있는 집안이라고? 그 돈 내가 씨가 마르게 해줄까? 뭐? 네가 뭔데 우리 집안까지 들먹여? 너 진짜 매운맛 한번 볼래? 너 니네 아버지가 매년 명절마다 설설 기는 이 지역 삼선 국회의원 알지? 그게 내 할아버지야. 우리 할아버지가 니네 아버지 사업에 얼마나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그 외손녀인 나를 이렇게 하대? 내가 우리 할아버지처럼 넓은 마음으로 너를 품어주려고 했더니 정말 안 되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 외할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삼선까지 지낸 국회의원이십니다. 집안 대대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저희 집에서는 못돼 봐야 의사, 변호사인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쪽같이 속였냐고요? 사실 그런 큼지막한 활동을 하셨던 건 저희 친가가 아니라 외가였던지라 저는 그렇게 큰 덕을 볼 일이 많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 집안에서는 그게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녀 자격지심처럼 느껴지는 일이 많아서 엄마와의 불화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평생 소원이 장인어른 그림자에서 벗어나 그냥 남자 대 여자로서 당당하게 엄마에게 인정받고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나요? 엄마의 집안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숨길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사실이었고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늘 무력감을 느끼고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만큼은 그런 외할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오로지 아버지가 혼주이자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 치르고자 하셨죠. 그에 따라 외할아버지나 엄마 집안에 대한 존재는 숨기고 결혼을 했던 거예요. 외할아버지는 제 결혼식에 참석을 못하시게 된 것을 못내 아쉬워하셨지만 저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의 아버지 평생 소원이라니 내 정체를 밝히진 않겠다만 이 하랩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오거라. 내 알아보니까
너네 집안에 큰형님이라는 여자 있지? 그 여자네 집이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내 덕을 본 일이 참 많다. 외국에서 목재 수입해 들여오는 일이 많은데 가끔 들여와서는 안 되는 물건까지 들여오기도 하고 아직 허가 안 된 사안을 시일이 급하니까 빨리 좀 일정 당겨달라고 애원하는 일들도 많고 내가 젊은 사람 열심히 하는 모양이 딱해서 몇 번 도와준 적이 있다. 그 이후로 아직도 명절 때 되면 온갖 선물 짊어지고 와서는 나한테 머리를 조아려. 내가 알아보니 너네 시댁 자체가 큰 흠집은 없다만 그 큰형님이라는 여자가 인상도 안 좋고 기운이 안 좋은 것이 영 깨름직해. 그 여자가 문제 일으킨다면 언제든 내게 달려오거라. 그렇게 저는 큰형님네 집안을 송두리째 쥐고 흔들 수 있는 할아버지가 끔찍하게 아끼는 손녀였고 이를 알게 된 이상 큰형님은 저에게 넙죽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미안해. 아니 미안해요. 제가 감히 몰라보고 이렇게 큰 결례를 저질렀어요. 삼성까지 지냈다는 국회의원이 동서 할아버님이었다니. 나도 아버지 손에 이끌려가서 인사도 드리고 몇 번 뵌 적 있어요. 정말 호랑이 같은 분이셨는데 제발 그동안 쌓은 정으로라도 한 번만 저를 용서해주세요. 안 쓰던 존댓말까지 써가면서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그 와중에 셋째는 벌벌 떨면서 바닥을 기며 깨진 그릇과 흩어진 반찬을 치우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왜 겁이 안 나겠어요. 자기한텐 하늘과도 같은 큰형님이 저렇게 울면서 싹싹 빌 만큼 대단한 집안의 외손녀가 저라는데 그렇게 바닥을 기면서 본인이 그동안 잘못했던 일들을 곱씹어보곤 두 눈을 질끈 감는 것 같았어요. 다들 그렇게 사과하시니까 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형님과 동서 둘이 그렇게 오징어 씹듯이 저를 씹어대는 일은 그만 멈춰주세요. 제가 바라는 건 그뿐이에요. 남편이랑 시부모님은 그렇게 모든 일이 일단락되고 깨진 밥상과 그릇을 다 치우고 나니 들어와서 아무 영문을 몰랐어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원래도 저희끼리 있을 땐 화기애애한 편은 아니었기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았죠. 막상 제 정체를 밝힌 이상 그동안 당한 건 살뜰히 갚아줘야겠죠. 저는 시댁 식구들 몰래 큰형님과 동서를 제 심부름꾼으로 부리기 시작했어요. 형님, 제가 요새 회사 일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세탁소에서 찾아올 옷도 한 보따리인데 혹시 저 대신 찾아서 집에 갖다 놔줄 수 있을까요? 들르신 김에 저희 집 청소도 좀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저번에 어머님 댁에서 먹었던 반찬 중에 맛있는 게 몇 개 있었는데 그것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어머님 은근히 손 많이 가는 반찬 덜어달라고 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형님이 원래 가져다가 냉장고 좀 채워주세요. 그래, 그래. 바쁜 사람 대신해서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도와야지. 알았어. 내가 얼른 가서 싹 준비해 놓을게. 어머니 반찬 몰래 훔쳐오려면 고생 좀 하겠다. 그렇게 퇴근하고 집에 가면요. 그런 호감이 따로 없어요. 집은 호텔처럼 번쩍번쩍하고 냉장고에는 맛있는 반찬들이 한가득에 남편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좋아하더라니까요. 당신 요즘 나 몰래 뭐 보약이라도 먹어? 집이 너무 깨끗하고 음식들도 다 이게 뭐야? 보약은 아니고 남모르는 비결이라는 게 있긴 있죠. 셋째요. 셋째는 제가 부려먹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저를 졸졸 쫓아다니던걸요. 형님, 쇼핑 가신다는 말 듣고 제가 이렇게 따라왔어요. 오늘은 뭐 사시게요? 저는 형님이 참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있는 분께서 검소하기까지 하시니. 정말 형님도 나중에 국회의원 같은 거 나가시면 크게 성공하실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그런 말은 하지도 마. 우리 모두 외할아버지에 대한 건 비밀로 하기로 한 거 잊었어? 아, 참. 이놈의 주둥아리. 말이 또 헛나왔네. 죄송해요, 형님. 이렇게 어디서 주워 먹을 것 없나 시골쥐처럼 제 주위를 맴도는 것이 셋째였어요. 막내 동서는 그간 제가 당했던 일과 큰형님과 셋째가 했던 만행을 듣고서는
같이 크게 분노해 주었어요. 아니, 형님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참고 사셨어요? 저라면 단 하루도 못 참고 외할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밝혀버리고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저는 막내동서와 의기투합하였고 저는 막내동서와 도련님에 관한 일이라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어요. 집을 살 때 셋째보다 더 좋은 신축 아파트로 가게끔 돈을 보태주기도 했고 막내도 목재 사업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일 배우기 좋은 사업체에 취업을 알아봐 주기도 했고요. 그러자 형님과 동서는 그런 막내 동서를 엄청나게 질투하면서도 제 남편들을 엄청 닥달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큰형님은 아주버님을 쫓아다니면서 뒤통수에 대고 당신은 남자가 돼서 왜 그렇게 배포도 작고 간도 작아요? 둘째 서방님은 워낙에 화끈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에 셋째 서방님은 도박이라도 할지언정 주식이라도 질러볼 용기라도 있잖아요. 넷째는 요새 얼마나 승승장구하는 줄 알아요? 그러다간 우리 아버지 회사도 금방 잡아먹힐 기세라고요. 당신은 이렇게 허울 좋은 허수아비처럼 언제까지 허송세월할 거예요? 이렇게 잔소리며 타박을 늘어놓는다고 했고 셋째는 서방님의 팔을 잡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면서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도 둘째 형님한테 가서 어디 돈 되는 일자리 없는지 알아봐 달라고 해요. 네? 그놈의 주식인지 뭔지는 이제 신경 끄고 우리도 얼른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막내 동선에 아파트 근처만 지나가도 부하가 치민다고요. 이렇게 애원을 하기도 하고 막 조르기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큰형님과 셋째 동서의 질투심이 막내에게 화살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시댁 집안에 큰 제사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글쎄 제가 늦게 도착하니 이 둘이서 막내를 불러다가 저에게 하던 것처럼 온갖 잔소리를 하고 힘든 일을 시키고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있었던 거예요. 형님, 저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어요. 형님들은 아까부터 쉬셨으니까 이제 좀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어머, 너 셋째랑 같이 다니더니 나쁜 물이 아주 많이 들었구나? 어디서 하극상이야? 어디 큰형님한테 부엌 일을 시키길 시켜, 감히? 그러게요, 형님. 제가 책임지고 단단히 벌을 고쳐둘게요. 야, 너 이리 나와봐. 그게 힘들면 저기 관에 가서 이불이나 싹 꺼내와. 그리고 다 발로 밟아서 빨아놔라. 아무래도 새로 손님 오시면 깨끗한 이불 드려야 하니까. 얼른 가져와, 얼른. 아니, 지금 이불 빨면 마르기나 한데요? 당장 장만해야 할 제사 음식도 산더미인데 갑자기 이불을 잔뜩 가져오라고 하시니 지금 저 골탕 먹이시는 거죠? 저는 이런 대접 안 받겠습니다. 막내 동서가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서자 갑자기 큰형님이 달려나와서 막내 동서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아무리 큰형님이 아나무인이긴 했어도 이렇게 폭력까지 휘두른 건 처음이어서 다들 순간 얼음이 되었는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뺨을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막내 동서가 그대로 자기 남편에게 달려가서 이번에는 남편 뺨을 2대나 세게 연달아 때려버리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경악할 만한 광경에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귀하디 귀한 막내 아들이 며느리한테 뺨을 맞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다뇨.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내 뺨을 때려? 억울한 듯 양뺨을 부여잡고 소리치는 막내 서방님에게 동서는 말했습니다. 왜 내가 억울하게 맞았는데 자기는 멀뚱히 보고만 서 있어? 그게 제일 나빠. 그래서 몇 대 때려줬다 왜. 어머님 아버님, 아드님이 생판 남에게 맞는 거 보니까 가슴 찢어지시죠? 근데 막내 아들 뺨친 건 제가 아니라 형님이나 다름없어요. 형님이 제 뺨을 때리지만 않으셨어도 막내 아드님이 맞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제 부모님이 아셔도 정말 피눈물 날 일입니다. 본인들 딸이 이렇게 시댁에서 뺨이나 맞는 걸 아시기라도 하면 저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똑부러지게 시한폭탄 같은 말을 마구 내뱉고 자리에서 일어서 버리는 동서를 따라
막내 서방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막내 서방님 내외가 집에 가버리고 집안은 정말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님은 어디서 본 건 있으신지 머리에 흰 천을 싸매고 누워버리셨고 아버님도 속상하신지 연신 줄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평생 하극상이라고는 끔찍하게 여겼던 남편도 이번 사단만큼은 어이가 없는지 형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보기에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손찌검이라뇨.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디 그런 대접 참고나 사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야 착하디 착한 사람이라 그동안 참고 살았지.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어야 할 겁니다. 제 와이프한테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켜볼 거고요. 형수는 퍽 억울한 눈치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참고만 살아온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동안 자기도 당한 게 있다고 털어놓고 싶었는지 몇 번 입을 달싹거리긴 했지만 결국 털어놓지는 못하더군요. 네,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날 박는 대로 동서에게도 사과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게 둘 순 없죠. 저는 다음 날 큰형님을 불러 막내 도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제가 봐도 어젠 정말 심했어요. 그 일로 어제 동선에 밤새 싸우고 사내 못 사내 하는 것 같던데. 아시죠? 제가 막내 도련님하고 막내 동서한테 투자한 거 많은 거. 저도 이제 형님 대접받고 살려는 찰나에 아주 잿가루를 뿌리시네요. 그 둘이 이혼하면 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가셔서 무릎을 꿇고라도 비신 다음에 동서 마음 돌려놔주세요. 그렇게 형님을 끌고 막내네 집으로 갔고 형님은 막내를 보자마자 울며 겨자먹기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무릎도 꿇고 두 손 모아서 싹싹 빌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화가 안 풀린다면 내 뺨도 똑같이 한 대 더 때려도 돼. 아니요. 그런 상스러운 짓은 안 해요. 용서할지 안 할지는 차차 생각해 볼게요. 피곤하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아니야. 난 용서받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못 움직여. 그냥 내가 내 뺨을 이렇게 칠게. 이러면 마음이 풀리겠어? 큰형님은 급기야 짝짝 소리가 나게 제 뺨을 때려가며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봐주지 않을 재간이 있겠어요. 사실 밤새 서방님이 울고불고 각서까지 쓰면서 매달리는 바람에 막내 동서의 마음도 어느 정도 풀려 있었던 상태였다고 해요. 자기도 시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한 건 좀 과했나 싶은 후회도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막내 동서는 못 이기는 척 큰형님을 용서해 주었고 그렇게 우리 둘째, 넷째들의 전성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큰형님과 셋째는 여전히 저희를 보면 그렇게 기가 죽어서 고된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서 치러내곤 있습니다. 저희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거죠. 그 일로 시어머니도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서 오로지 저희 두 며느리만을 예뻐하고 감싸고 노신답니다. 막내 동서에게 여전히 억하심장이 남아있긴 하지만서도 어쩌겠어요. 제가 그리 끔찍히 이뻐하고 감싸고 도는 게 막내 동서인걸요. 시어머니와 남편도 결국 저희 외할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꼼짝없이 저에게 잘 보이려 애를 쓰시고 제 말이 법인 것처럼 따르고 계신답니다. 자, 이제 저는 아들 부잣집의 주축으로서 이 한 집안을 힘껏 이끌어가 보렵니다. 그러고 보면 그때 그 복날의 사건이 저에게 커다란 복을 안겨준 것이기에 저는 그날을 제 인생의 복날, 복이 가득 찬 날로 기억하기로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8년 만에 이혼녀가 된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결혼에 흥미가 없어서 평생 독신으로 살 계획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게 되었네요. 역시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건가 봐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시어머니의 말투부터 행동까지
정말 상종하기도 싫은 유형의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까지 싫어질 줄은 몰랐어요. 막상 제가 겪어보니 어른들이 왜 집안을 보고 결혼해야 된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몸소 깨닫게 되네요. 아무튼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도망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럼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남편과 만난 건 10년 전이었어요. 20대 후반에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에 평범한 외모, 무난한 성격까지 별다른 특징이 없는 사람이었죠. 사실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20대 중반부터 하던 개인 사업이 잘 되어서 바쁘기도 했고, 혼자 먹고 살기에도 충분해서 굳이 남자가 필요한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남자를 소개받고 싶지도 않았지만 지인이 하도 한 번만 만나보라고 조르는 통에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별 기대도 안 하고 만났던 그 평범한 사람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름 눈이 높던 저의 이상형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자꾸만 보고 싶고 생각나는 걸 보니 이게 바로 운명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그 사람과 급속도로 가까워져 그에게 푹 빠지게 되었고 처음으로 결혼이란 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에 대한 얘기가 오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대학생이던 시절에 이혼을 하셨고 지금은 혼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처음 뵈었을 때 너무 예뻐셔서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 50대 중반이셨는데 비슷한 나이대인 저희 엄마와는 다르게 긴 생머리에 키도 크고 늘씬하시고 옷도 젊게 입으셔서 누가 보면 30대 후반으로 알 정도로 예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의류 쪽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 그럼 우리 동훈이랑 결혼하면 나도 옷 얻어 입을 수 있겠다. 그쵸? 내가 며느리 복이 있네. 저는 그럼요 어머니 하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라고 하면 무섭고 불편한 그런 존재라고만 상상했는데 애교 있고 밝으신 모습에 어쩌면 정말 엄마와 딸 같은 관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뵙고 난 후 결혼에 대한 확신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비용을 제외한 다른 모든 비용은 거의 제가 다 부담했어요. 사실 저는 남자가 집을 해와야 된다는 건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둘 중에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쓰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혼집도 제 돈으로 구하고 혼수도 제 돈으로 채웠습니다. 남편이 모은 돈이 별로 없기도 했고 시아버지도 안 계시다 보니 어머니 혼자 버시느라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제가 하는 일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편이라서 제가 고른 남자이니 돈을 더 쓰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남들처럼 좋았습니다. 쉬는 날에는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알콩달콩 신혼 분위기도 즐기고 이것저것 사서 집 꾸미는 재미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자주 찾아뵙고 같이 쇼핑도 다니면서 즐겁게 지냈죠. 어머님이 젊게 사시는 분이라 같이 백화점에 가면 다들 언니인 줄 알더라고요. 백화점 직원이 저와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 자매끼리 너무 닮으셨어요 라고 하면 어머님은 호호호호 하고 웃으며 제 옆구리를 툭 치곤 하셨죠. 그럼 그제서야 사실 시어머니라고 얘기하고 동안이라는 말을 듣는 걸 즐기시는 어머님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소한 에피소드들도 전부 재밌더라고요. 저는 언니나 여동생도 없고 또 엄마는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 같이 쇼핑 한번 가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하고는 둘이서 외식도 자주 하고
커피도 마시러 다닐 수 있으니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이랑도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여자끼리 노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사실 주변에 먼저 결혼한 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하고 사이도 안 좋고 시집살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던데 저희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점이 없으니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이랑 쇼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미연아, 내가 요즘 미용실 문 일찍 닫고 하도 너랑 놀러 다니니까 단골 손님이 자꾸 준다 얘. 좀 있으면 상가 월세 내는 날인데 걱정이네.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을 보니 순간 아차 싶었어요. 어머님도 직업이 있고 생계 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너무 아이처럼 들러붙었던 것 같아서요. 저도 사업하는 입장이지만 특히나 이런 오프라인 매장은 운영 시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슬며시 어머님의 팔짱을 끼고선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생각까지는 못했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 월세 모자란 부분은 제가 용돈에 더 얹어서 드릴게요. 제가 한쪽 눈으로 살짝 윙크하며 말하자 어머님이 환한 얼굴로 웃으셨어요.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니 괜히 뿌듯하고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능력이 되니까 더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한 달에 100만 원 드리던 어머님 용돈을 200만 원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남편 혼자 벌어서는 절대 드릴 수 없는 용돈이었지만 저한테는 충분히 무리 없는 금액이었죠. 그리고 괜히 저 때문에 영업에 방해되지 않게 어머님과 만나는 날을 조금 줄여나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난한 결혼 생활이 이어져 갔습니다. 남편하고도 별다른 트러블 없이 잘 지내고 집안일도 서로 도와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굳이 가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생기면 낳자라는 주의였는데 결혼한 지 1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굳이 병원에 다니면서까지 낳고 싶진 않아서 난임 검사도 받질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신혼처럼 둘이서 지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딱히 재촉하지 않으셔서 다행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님 미용실이 있는 동네 근처에 업무 미팅이 있어서 갔었는데 이왕 이 근처에 온 거 오랜만에 어머님이랑 데이트나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요새 바쁘신지 연락도 영 뜸하시고 만난 지도 오래되어서 조금 섭섭하던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사들고 몰래 어머님의 미용실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손님인 척하고 들어가서 깜짝 놀래켜드리려고요. 살금살금 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벌컥하고 여는데 이게 웬걸?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미용실 안에 불이 다 꺼져 있는 게 보였어요. 오늘이 공휴일인가? 정기 휴일인가 싶어서 날짜를 확인해 보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휴대폰에서는 전화 연결음만 계속 들리고 받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문자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근처 왔다가 미용실에 잠깐 들렀는데 안 계시네요. 문자 보시면 연락 부탁드려요. 그리고선 남편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보았지만 남편도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 그대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미연아, 전화했니? 어머님의 다 죽어가는 목소리에 깜짝 놀란 저는 호들갑을 떨면서 어디 안 좋으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내가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 받았네. 아니 글쎄 내가 아까 외출하다가 접촉사고를 냈거든. 에휴,
집에 와서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벌써 저녁이네. 지금 허리도 아프고, 아이고, 골이 막 울리는 게 죽겠어. 저는 사고가 났다는 어머니의 말에 놀라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사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고요? 제가 걱정스런 말투로 묻자 어머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음, 아니 나는 괜찮은데 합의금이 문제네. 보험 처리하려고 보험사에 전화해봤는데 글쎄 내가 며칠 전에 보험 갱신하는 걸 깜빡했지 뭐야. 저쪽에서는 합의금 달라고 난리인데 내가 돈이 뭐 있어야지. 네? 그럼 무보험 상태로 사고 내신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 보험회사 어디예요?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저는 사고 당시 무보험 상태였다는 어머님의 말씀에 당황했지만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정해보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어머님께 보험사가 어딘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절대로 가르쳐주진 않으시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아까 다 전화해봤으니까 네가 전화 또 할 필요 없다. 갱신 안 한 건 내 잘못인데 합의금 못 내면 그냥 감방 갈랜다.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집을 부리셨어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저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만 어머님께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합의금이 얼만데요? 아휴, 저한테 진작 말씀하시지. 며느리 뒀다 뭐 하세요, 어머니? 제가 버럭 성을 내자 어머님이 우물쭈물하면서 금액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돈이 정 모자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지. 어머님 혼자 하루 종일 마음고생하셨을 거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상대 차주한테 전화해서 사과하고 선처를 좀 부탁해보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것까지 시킬 수 없다고 극구 거부를 하시는 통에 그냥 합의금만 어머님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보험 없이 상대 차주 병원비에 수리비에 전부 다 부담하려니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이 다치신 곳 없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니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어머님이 걱정되어 병원이라도 같이 모시고 가려고 했지만 어머님은 그냥 혼자 가겠다며 거절하셨어요. 바쁜데 신경 쓰지 말라면서요. 저는 남편한테 당신이라도 어머님 좀 챙겨드리라고 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건성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주 주말에 먹을 걸 바리바리 싸들고 어머님 댁에 찾아갔습니다. 간다고 얘기하고 가면 또 오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서 깜짝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시댁에 도착해서 벨을 누르자 안에서 허둥지둥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몇 분이 지나고 나서 현관을 열고 저를 맞이해 주시는 어머님의 얼굴을 보자 저는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헉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머님 눈가에 선명한 수술 자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통사고에서 얼굴을 다치셨냐고요? 아니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쌍꺼풀 수술 자국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어머님은 민망하신지 묻지도 않았는데 술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김에 쌍꺼풀도 살짝 찝었지. 나이 먹으니까 눈이 좀 처지더라고. 저는 얼굴을 다친 것도 아닌데 교통사고 치료를 왜 성형외과에서 하냐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정말 교통사고가 난 건 맞으실까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설마 어머님이 아무리 돈이 필요하셔도 저한테 그런 거짓말까지 하실까 싶어서 그냥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시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은 접어두고 가지고 간 음식을 데워서 어머님과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아직 다리가 욱신거린다는 어머님의 말씀에 집안일을 좀 도와드렸어요. 건조기에 있던 옷을 꺼내어 정리하는데 못 보던 옷들이 많더라고요.
평소에 어머님이 입지 않으시는 약간 야시시한 스타일의 옷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그 옷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자 갑자기 옷을 휙 낚아채더니 옆에 치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머님도 여자니까 저런 옷도 입고 싶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어머님이 쉬고 싶다고 하시길래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자기 전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합의금 낼 돈도 없다고 감방 가야겠다고 말씀하시던 분이 제가 드린 돈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셨다는 게 정말 이상했어요. 그냥 쌍꺼풀 수술이 하고 싶어서 금액을 더 크게 부풀려서 말씀하신 거였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교통사고 자체가 없던 일이었을까요? 이상해서 남편한테 말해보았지만 쌍꺼풀 수술 그거 얼마 한다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렇게 찜찜한 마음을 가진 채로 잠이 들었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그 일은 금방 잊게 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보다 사업이 더 잘 되어서 결혼 초기만큼 어머님한테 신경 쓸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직원을 여러 명 써도 사장인 제가 하나하나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됐으니까요. 그냥 한두 달에 한 번씩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방문해서 식사나 같이 하고 오는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하루는 제가 외부 미팅이 있어서 차를 타고 시내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어머님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지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차 속도를 천천히 늦추고 가까이 가면서 보니 예쁜 원피스를 입고 젊은 남자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옆모습이 영락없이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어머님이 남자와 같이 계신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환하게 웃으실 수 없더라고요. 남자가 어머니 나이에 비해 많이 어려 보이긴 했지만 저는 괜히 분위기 깨기 싫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어머님이 저에게 점점 용돈이 부족하다고 하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그 전에도 종종 돈이 더 필요하다며 저에게 말씀하시곤 했지만 최근 들어 그 빈도가 더 잦아졌더라고요. 병원을 가야 된다는 둥, 살이 쪄서 옷을 새로 사야 된다는 둥, 핑계는 다양했지만 저는 모른 척하고 필요한 만큼 더 챙겨드렸습니다. 어머님이 남자를 만나고 계시다는 건 굳이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아직 나이가 젊으신데 남은 평생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살면 좋겠다 싶어서요. 굳이 남편한테 말했다가 남편이 어떤 반응을 할지 몰라 그냥 모르는 척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그냥 넘어간 게 문제였을까요? 그 후로 1년, 2년, 시간이 갈수록 어머님의 돈 요구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혼자 쓰시기에 용돈 2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도대체 그 돈을 다 어디에 쓰시는지 자꾸만 부족하다고 하시니 미칠 노릇이었어요. 저한테는 나중에 노후 대비하려면 적금을 들어야 하니 200만 원을 다 쓸 수 없다면서 그래서 돈이 모자란 거라고 매번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적금을 얼마씩 드시길래 그게 모자란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200만 원으로 올려드렸던 게 미용실 월세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어머님 시간을 뺏지도 않고 어머님이 열심히 운영하시면 미용실 손님도 더 늘릴 수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매달 용돈 외에 추가로 요구하시는 돈은 적으면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가까이 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해심이 많아도 이건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머님이랑 돈 문제 관련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날을 잡아 어머님과 식사 약속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오붓하게 외식하자고 하면서요. 어머님이 평소에 좋아하시던 레스토랑으로 예약해서 모시고 갔습니다. 밖에서 어머님을 뵙는 건 오랜만이었는데
명품 베개, 명품 코트, 그리고 온갖 금부치들. 그동안 제가 들인 돈으로 이것저것 많이 사셨더라고요. 저는 식사를 마친 후 후식으로 나오는 커피를 기다리면서 어머님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새 돈이 많이 필요하세요? 제가 많이 드린다고 드리는데 아무리 제가 돈이 많아도 이렇게 계속 드리기는 힘들어요, 어머니. 혹시 뭐 안 좋은 일 있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걱정돼서 그래요, 어머니. 제가 최대한 기분 안 나쁘게 돌려가며 말하자 어머님은 잠시 당황하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뭐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고 따위 먹으니 여기저기 돈 들어갈 때가 은근 많네. 그동안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썼나? 앞으로는 조금 줄여보지 뭐. 어머님이 웃으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길래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기존에 용돈 드리던 거 이외에는 추가로 더 못 드려요. 저도 지금 사업에 더 투자해야 되는 시기라서 돈이 모자라거든요. 어머니 미용실에서 버는 돈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어머님은 살짝 멈칫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너도 사업하는데 돈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미연아, 내가 노후를 생각해서라도 미용실이 잘 돼야 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운영하는 헤어샵에 비하면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지네. 요즘 손님이 통 줄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주변에 미용실이 몇 군데 더 생겼더라고. 인테리어도 깔끔하니 아주 좋아 보이던데 아무래도 우리 미용실은 인테리어가 촌스러워서 손님이 안 오나 봐. 그래서 말인데 얘 인테리어 비용만 좀 대주면 안 되겠니? 미용실이 잘 돼야 나도 너한테 더 이상 손 안 벌릴 것 아니니.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한숨을 푹 쉬었어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더 이상 손 안 벌리게 하려면 자립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봐도 어머님의 미용실은 주변의 다른 미용실에 비해 낡고 촌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인테리어를 바꿔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해 견적을 내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화이트 톤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요. 조금 비싸더라도 자재 하나하나 튼튼하고 고급진 것으로 골랐습니다. 작은 평수의 미용실인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업체에 예약금을 입금한 후 어머님께 잔금을 이체해드렸어요. 공사가 끝나면 이 돈으로 지불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일이 너무 바빠서 한동안 신경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공사 기간이 끝난 후 저는 어머님께 연락을 드리고 미용실에 구경을 갔습니다. 미용실이 어떻게 탈바꿈했나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미용실에 도착한 그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미용실은 제가 예약한 내용과 너무 달랐던 것이었죠. 똑같은 화이트 톤이긴 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고급스러운 맛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 미용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벽이며 거울이며 의자며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며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더라고요. 언뜻 보기에는 디자인이 비슷해 보여도 재질이나 마감 같은 것들이 한참 수준에 못 미치는 것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업체에 사기당했다는 생각에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걸 이렇게 해놓고 갔는데 그대로 잔금을 치르셨어요? 완전히 덤토기 썼잖아요. 어머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제가 지금 당장 전화해 봐야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당장 업체에 전화해서 따지겠다고 하자 어머님이 제 휴대폰을 뺏으며 말리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야, 미연아. 내가 다 설명할게. 아니, 그 나랑 운동 같이 다니는 창수 엄마가 자기 아는 사람이 인테리어 하는데 싸게 해준다고 해서 내가 바꾼 거야, 거기로.
저는 말도 없이 업체를 바꿨다는 어머님의 말에 너무 황당해서 헛웃음만 나왔어요. 네? 업체를 바꿨다고요? 그럼 예약금은요, 어머니? 예약금만 해도 얼만데. 그리고 이거 딱 봐도 처음에 예약했던 인테리어보다 가격이 반의 반값도 안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에 맡기신 거예요? 그럼 남은 금액은요? 제가 화난 목소리로 다그치자 어머님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셨습니다. 어머, 얘는 남길 뭘 남아. 조금 싸게 하긴 했지만 이것저것 약품들도 새로 바꾸고 하니까 남는 것도 없던데 뭘.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니? 저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인 돈만 해도 고급 중형차 한 대 값은 되는데 몇백만 원이면 끝날 것 같은 이런 후진 인테리어를 하고도 남는 돈이 없다뇨. 정말 어머님이 작정하고 제 돈을 빼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다툼하기도 싫어서 바로 가방을 들고 집에 와버렸어요. 집에 와서 거실에 앉아 혼자 씩씩대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어머님이 여태까지 그 많은 돈을 어디다가 쓰고 다니시는지를요. 저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제 돈을 빼돌리면서까지 돈이 많이 들어갈 일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긴 했지만 제발 그것만은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바람도 잠시 얼마 안 가 제가 우려했던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평소에 동네에서도 행실이 안 좋으셨던지 소문이 이미 다 나 있어서 뒤를 캐니 금방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했던 충격적인 이유는 바로 도박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인을 따라 도박판에 발을 들이신 어머니는 제가 드리는 용돈이 많이 남자 그걸로 한두 판씩 하던 게 점점 중독이 되어 이제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쓰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적금 들고 있다고 하셨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박판에서 돈을 잃으면 그걸 또 메꾸겠다고 저한테 있는 핑계 없는 핑계 다 대가며 돈을 융통하셨던 거였어요. 인테리어 사건도 같은 맥락이었죠. 저한테는 몇 천만 원 받아가서 놓고선 싸구려 업자한테 맡기고 차액은 몽땅 꼬라박은 거죠. 아마 몇 년 전 자동차 사고 났다고 합의금 받아가신 것도 거짓말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참 오래도 저를 속이셨네요. 게다가 도박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때 길에서 보았던 남자 외에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남자들한테 돈을 다 갖다 바쳤다네요. 남자들은 어머님이 명품으로 치장하고 돈도 펑펑 쓰니 돈 보고 달라붙은 족속들이었고요. 어머님은 그런 줄도 모르고 젊고 몸 좋은 남자들이 공주 대접, 부잣집 사모님 대접을 해주니 거기에 맞들여서 더욱더 비싸게 치장하느라 돈이 많이 필요하셨던 거고요. 자세히 내막을 알고 나니 아주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저한테서 뜯어간 돈으로 남자들한테 비싼 명품 지갑에 벨트에 아주 많이도 사주셨더라고요. 돈 필요하다고 하면 덥석 빌려주기도 하고요. 물론 받지는 못했지만요. 제 돈이 이런데 쓰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주 우라통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당장 어머님께 찾아가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어머님은 물론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로요. 그리고 생각이 금방 정리되지 않아 시간이 계속 흐르고 흘러 2달이 지나버렸습니다. 어느 날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사무실로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사 먹기도 좀 그러니 회의실에서 차를 대접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차를 한 모금 홀짝 하시더니 저에게 말을 꺼내시더군요. 얘 미연아, 내가 저번에 네 말 듣고 정말 반성 많이 했다. 너도 힘들게 번 돈인데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자꾸 달라고 했지? 2달 동안 용돈만 받고 살아보니 돈 귀한 줄 알겠더라. 저는 또 돈 얘기를 꺼내시는 어머님의 말에 치가 떨려서
어금니를 갈았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티를 안 내고 웃으면서 대답했죠. 어머니, 지금 용돈도 다른 집에 비하면 엄청 많은 거예요. 아시죠? 세상에 용돈을 200만 원씩 드리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입을 가리고 호호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최고지.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 그래서 말인데 미연아, 내가 이번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런데 딱 500만 원만 부탁하면 안 될까?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고.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치고 싶었지만 최대한 화를 억누르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적금 들고 계신 거 있으시다면서요. 정 급하시면 그거 쓰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저에게 돈 얘기 안 꺼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고개 숙여 단호한 말투로 말하자 어머님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저를 가만히 노려보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지금 일이 좀 많이 바쁘니 그만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테이블에 있던 커피잔을 집어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선 커피잔이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와 함께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야, 이년아, 너 지금 돈 많다고 유세 떠냐? 아무리 돈이 많기로서니 어디 시어머니를 거지 취급하고 있어, 이 못된 년아. 네 애미가 가정교육 그따위로 시키든, 어? 어머니, 말씀이 심하시네요. 그럼 어머님은 가정교육 얼마나 잘 받으시길래 며느리 돈을 못 뜯어먹어서 안달이세요? 네? 제가 맞받아치자 어머님은 저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쥐어 뜯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키도 더 크고 나이도 더 어린 제가 질 수는 없었죠. 저는 어머님의 손목을 잡고 저항했습니다. 어머님은 악을 쓰며 소리 지르시더군요. 어머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서 모두들 회의실로 뛰쳐들어왔어요. 저는 일부러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어머님의 실체를 다 까발렸습니다. 제 말에 직원들은 수군수군거리고 어머님은 얼굴이 귀까지 빨개져서는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이년이, 너 아주 미쳤구나. 어머님은 미쳐 날뛰시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동은아, 네 마누라가 나 죽이려고 한다. 아이고, 이년 좀 막아봐라. 저는 남편에게 전화하는 어머니의 손을 확 낚아채 휴대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오늘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생각해. 나 이대로는 못 살아. 당신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으니 당장 이혼해. 그리고 저는 휴대폰 전원을 확 꺼버렸어요. 그리고는 제 옷을 잡아당기는 어머님의 손을 뿌리치고 이렇게 소리쳤죠. 이보세요. 이 손 놓으세요.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그 가방 다 내 돈으로 산 거잖아. 아니야? 이제 그만 거머리같이 달라붙고 꺼져 제발. 그동안 어른이라고 대우해줬더니만 해도 너무하네 진짜. 내가 너 때문에 이혼한다 이년아. 남편은 제 말을 듣자 처음에는 화를 내더니 나중에는 애걸복걸하며 애원하더라고요.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면서요. 남편도 그동안 제 덕에 공짜로 효도하고 넉넉하게 살았으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포기하기는 싫었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어머님이 무릎 꿇고 사과하셔도 받아줄까 말까 한 상황인데 오히려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쌍욕을 하시는 걸 보니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길로 이혼 서류를 챙겨서 집에 돌아가 식탁에 올려놓은 후 남편의 집을 모두 싸서 현관 앞에 내놓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현관에 있는 짐을 보더니 무릎 꿇고 사정을 했지만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그 후 두 거머리에 아주 길고 끈질긴 집착이 시작되었어요. 남편과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에게 전화하여 울며 사정하고 사무실에도 몇 번씩이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몇 천만 더 빌려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도 뻔뻔할 수가 있는지 기도 안 차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머님은 여태까지 저에게서 뜯어간 돈으로 부자 행세를 하며 살다가 얼마 전에는 비싼 외제차도 할부로 구입하셨더라고요. 당연히 저한테서 계속 돈 뜯어낼 수 있을 줄 알고 할부금은 생각도 안 한 거였죠. 아무리 본인이 도박으로 돈을 날려도 저한테 이것저것 핑계만 대면 몇백씩 턱턱 보내주니 그깟 할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정말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없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애원하는 어머님의 사정을 듣자 하니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 명품으로 치장하며 주변에 부자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질 못하니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냐면서 품위 유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부자가 아닌데 품위 유지는 무슨 품위 유지인가요? 제가 미용실 월세 내주고 인테리어 해주고 했을 때 열심히 운영만 했어도 충분히 혼자서 넉넉하게 지내실 수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복을 발로 차버린걸요. 결국에는 하다 생활비가 모자라다는 말까지 하시길래 제가 더 이상 듣기 싫어서 이렇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가 모자라시면 갖고 있는 명품백을 파시던지 일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혼을 절대 못 해주겠다는 남편한테 여태까지 들어간 돈 물어내라고 안 할 테니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워낙 그 금액이 커서 감당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승낙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돈 너무 아깝긴 했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어머님이 좋아서 제 스스로 드린 돈이니 그냥 없던 돈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저 그 돈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저 구질구질한 아줌마 상대로 소송하고 해봤자 어차피 돈 한 푼 없이 받아낼 수도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괜히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일에 시간 낭비하면서 지긋지긋한 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이 저랑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듣고선 맨발로 집 앞에 찾아와 울고불고 애원했어요. 처음에는 온갖 불쌍한 척을 다 하면서 애원하다가 제가 끝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나중에는 문을 발로 차고 쌍욕을 하더니 가버리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그 인성이 어디 가겠나요? 저런 사람을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친하게 지내고 잘해드렸던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제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뜯을까 궁리하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저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서 착한 시어머니 연기를 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어머님이 이혼하셨다고 해서 요즘에 이혼이 뭐 흠인가 하는 생각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지금은 왜 이혼하셨는지 알 것 같기도 해요. 저렇게 사치스럽고 욕심 많은 여자랑 누가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꼼꼼히 잘 알아보고 결혼했어야 했는데 물론 작정하고 속이면 알 수야 없었겠지만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남편이랑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혼한 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사실 이혼하기 전이랑 별반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갔을 때 혼자 있다는 것 빼고는 다를 게 없네요. 애가 없었으니 망정이지 만약 애가 있었다면 어이구 정말 생각도 하기 싫네요. 아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돈 많이 뜯긴 건 얘기하진 않았어요.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요.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만 말씀드렸더니 수긍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 아니 그 아줌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말도 마세요. 아주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제 돈으로 맨날 놀러 다니느라 미용실은 운영도 안 하고 방치한 탓에 손님이 이미 또 끊겨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다가 저한테서 받던 용돈도 이제 없으니 몇 달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건물주한테 쫓겨났다네요. 정말 너무 웃겨서 배꼽 빠질 것 같더라고요. 아니,
기껏 인테리어까지 해놓고 왜 저런데요, 정말? 그러게 지원해줄 때 잘하지. 사람이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니깐요. 그 아줌마 성격에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할 성격도 안 되고요. 이제 손가락만 쪽쪽 빨게 생겼네요. 아, 그리고 그 아줌마가 만나던 남자들은 아줌마가 돈 떨어진 걸 알게 되자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떨어져 나가버렸대요. 그럼 그렇지. 잘생기고 몸 좋은 젊은 남자들이 나이든 아줌마 뭐 좋다고 만나겠어요. 본인들 돈 때문에 만나는 줄도 모르고 동안이니 여신이니 뭐니 해가면서 으스대던 그 꼴이 생각나서 너무 우습더라고요. 이제 그 아줌마한테 남은 건 하나밖에 없는 아들뿐인데 어쩌나요? 아들은 능력도 없고 지 먹고 살기 바쁜데요. 게다가 지 엄마를 살뜰히 챙기는 성격도 아니고요. 생활비 걱정보다도 도박판에서 빚이나 안 졌는지 모르겠네요. 보아하니 도박 중독이 상당히 심한 것 같던데 아들 월급 가지고는 절대 감당할 수 없을 텐데 앞으로 얼마나 구질구질하게 살지 안 봐도 눈에 훤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사건들을 겪고 이혼을 하게 되면서 느낀 게 두 가지 있어요. 바로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니다 싶을 땐 빨리 발을 빼자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아줌마가 교통사고 합의금 어쩌고 했을 때 눈치채고 의심을 계속 했어야 됐는데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인지 좋은 시어머니라고 철석같이 믿은 제 잘못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중간에 점점 돈 요구가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 얼른 정신 차리고 선을 긋던지 이혼을 하던지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후회가 됩니다. 혹시 저처럼 시어머니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던가 뭔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자꾸 하신다면 꼭 제대로 알아보고 의심해 보세요. 알고 보면 뒤에서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알게 되었다면 제발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이혼 경력자의 조언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 없이 행복하게 지내면 제일 좋은 거겠죠. 여러분들은 모두들 행복한 결혼 생활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